나름대로의 어떤 미술의 그 기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을 철학적인 접근을 할 때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 근데 중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흘러왔고, 중세 끝나고 난 뒤에 르네상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고,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죠. 르네상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북유럽하고 이제 이 로마 쪽에, 이탈리아 쪽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가 매너리즘에서 이제 바로크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제 보면 대충 어떤 윤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림을 어떻게 본다라기보다, 물론 그림을 어떻게 보는 the ways of seeing, 그러니까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작가가 있었을 때 그 작가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에서 흘러왔는데, 바로크에서 흘러와서 로코코를 통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에서 보면 뭐 조그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책 같은 데 보면 바로크 로코코에서 바로 넘어오면 이제 낭만주의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신고전주의하고. 거기가 이제 알겠는데 뭔가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몰라요. 거기에 뭐가 되게 많아. 굉장히 많아요.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건축까지.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루브르 간다든지 아니면 영국을 간다든지 독일을 갔을 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크를 타고 내려와서 로코코로 넘어가서, 왜냐면 그때는 살아있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화랑이 되어서 막 이렇게 팽창할 때니까 모든 유적 문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림도 많고. 예를 들어서 중세 그림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 르네상스 그림도 사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로 봐야 되는 데가 딱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랑스는 르네상스 그림이 별로 없어. 아까 나왔던 장푸케 뭐 몇 개 등등.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전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에서 다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니면 뭐 프라도, 이탈리아 쪽에 있는, 왜냐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급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목. 근데 그게 아니라 주로 많이 가는 데가 파리, 그쵸? 런던, 독일,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오는데 대부분 보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 누구더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똑똑한 사람. 근데 그림을 봤는데 그림의 배경이 왜 이렇고, 왜 그림이 이렇게 되어야만 돼? 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해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한번 해보겠다. 왜? 그걸 한번 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공부라는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제가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앵글하고 들라크루와 낭만주의라는 얘기예요. 낭만주의. 낭만주의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낭만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로맨스, 로맨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맨스. 낭만주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로맨스잖아요. 딱 나오는 얘기가 로맨스, 그럼 사랑. 그거 딱.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이제 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 워즈워드하고 바이런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나이로 보면 거의 1710년 요 금방 무렵은 저쪽으로 가게 되면 화가로 이 사람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국에 왔을 때에 여기에 있는 그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호가스, 그리고 게인즈버그, 레이놀즈, 어때? 이런 사람들. 그럼 프랑스로 한번 가보죠. 프랑스로 가면 요 비슷한 요 이야기했던 그 바이런, 워즈워드는 이쪽에는 그러면은 이런 낭만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문학가가 잘 없어. 프랑스는 1700년대에 주로 있는 애들은 주로 누구냐면 계몽사상가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달라,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 이건 내가 역사를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내 나름의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판단해. 틀리면 틀린 거, 아니면 맞으면 맞고, 어디 책을 봤는데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거 책을 주면, 그걸 줄 것을 주면 제가 고쳐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영국의 문화의 특징, 프랑스의 문화, 이제 막 깊게 들어가요.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계몽 사상가들은 누구냐면, 얘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바이런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문학가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폰테날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자 겸 사상가 겸 이런 사람들이 백과사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때의 이 백과사전은 볼테르, 알잖아, 볼테르. 장자크 루소. 들어봤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장자크 루소는 그냥 자연으로 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철학 중에서 우리가 이성과 영혼, 그리고 이제 감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할 때 이 감성 영역을 가장 먼저 당겨내온 사람이에요. 콩디아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아무튼 그 사람에다가 디드로, 알잖아, 디드로. 이 세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을 만들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때 살짝 등장하는 게 살롱 문화예요. 살롱. 구두 살롱이 아니라 살롱. 드팽 부인하고 조제프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는 귀족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돈 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는데 그냥 이름만 산 사람. 뭐 백작부터 남작 쭉쭉 있잖아. 근데 이름만 주고 산 사람 돈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 농사 짓는 게 별로 안 되면 꽝. 프랑스는 농사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로마로 한번 올라가 볼게. 서로마가 저쪽에 있는 로마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동로마는 이쪽으로 어디가 있다? 터키 이쪽이잖아. 이쪽이 훨씬 더 자원이 많았겠어요? 이쪽이 자원이 많았겠어요? 서쪽에는 개판. 그 동쪽이 많았어요. 그 동쪽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로마가 1450년도에 멸망을 해요. 먹고 살만하는 거. 지중해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계속 보존이 잘 돼 있어. 근데 서로만은 딸랑 400몇 년도에 다 없어져 버려. 그 1000년을 더 가, 이 사람들. 둘이 형제지간이에요. 아구스티니우스의 아들 둘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여기는 게르만족이 들어가 개박살을 내버렸잖아. 그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프랑크족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의 하나의 그거예요. 또 제 오른쪽에 있는, 저 우쪽에 있는 우리 그 훈족이라는 훈족, 말갈족하고 이런 애들 막 돌아가지고 들어오니까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여기는 잡동사니, 서로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케이. 그럼 이쪽에 있는 이탈리아, 이쪽도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얘들도 롬바르디아하고 스고트족, 동고트족에서 아작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얘들도 상당히 핍박을 받아. 근데 동로마는 그래도 잘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비잔틴. 자, 이리 가버리면 이제 내가 어디를 너무 많이 가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아까 좀 뭐 하다가 절로 갔나? 로마를 왜 나왔죠, 제가? 귀족. 오케이, 굿. 그래서 귀족 중에서 돈이 없는 귀족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허울 뿐인 그런 귀족들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것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 루이 13세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루이 14세가 이제 결실을 보고 사는 사람은 누가 산다? 루이 14세가 산다.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이라 그래서 60년 동안 그 동네, 저쪽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 완전히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60년 동안.
그래서 태양의 왕이다. 뭐 태양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면 너무 오래 집권을 하면 밑에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 그 장자 하나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대장자 또 하나 죽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정손자가 루이 15세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 물론 오래 살기도 했지만 힘 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멸망하느냐 하면 그 네덜란드가 기억나죠? 그때 그 카를 5세에서 알바 공작이 올라가고 피트브루엘레가 한번 설명했지. 그때 이 사람들이 1566년도에 알바 공작이 올라가면서 그때에 성상 파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벌써 이미 152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종교개혁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한다? 성상 파괴 운동하잖아. 보는 대로 믿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글로 읽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95개의 합의문을 만들어서 저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팔았잖아. 천당 가는 티켓을.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다 보니 이거는 반드시 성상 파괴 운동을 해야 신교에 대한 어떤 권위, 그리고 이렇게 쭉 길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성상 파괴 운동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스페인에 있던 카를 5세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라고 해가지고 뭐가 들고 일어났느냐 하면 알바 공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필리프 2세가 아들이 이제 그거 하고 있었을 텐데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스페인의 네덜란드 지령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거였어.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여기는 스페인 합스부르크로 나눠서 네덜란드는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하나의 지도령. 그때 저분이 얘기했잖아요. 거기 자기 고모들이 가서 항상 거기에서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알바 왔을 때에 뒤집어 엎는 에드문드하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비렐름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게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1568년부터 생겨서 80년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됐을 때 16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화해를 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30년, 이 30년 전쟁은 그 동네, 온 동네 애들이 다 들고 올란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 그 주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폴란드, 체코 뭐 등등 여러 공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전체 모여가 싸우는 게 30년 전쟁이라.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이제. 그거 하면서. 그러고 이제 저쪽에 있는 필리프 4세가 애를 못 놓잖아. 낳았는데 카를 2세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말이, 그래가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됐나. 스페인 왕이 개성전쟁을 하면서 루이 14세에 루이가 가가지고 이제 필리프 5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번 그렇게 휘떡 뒤집고 나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귀족들을 가지고 이제 저쪽에 베르사유에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파리에 안 살게 하고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인질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프랑스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귀족은 괜찮은데 돈이 없는 귀족들은 나가서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파리로 나가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르사유하고 파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살롱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돈이 적당하게 약간 있으니까 예술에 따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리드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술 컬렉터 후원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게 살롱 문화였어요. 그때 거기에서 또아리를 턴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볼테르, 디드로, 또는 장자크 루소이 같은 사람들이 계몽주의에서 백과사전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에 대한 것은 이제는 거의 접어버린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신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죠? 일찍 죽었을까요? 기억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지.
헨리 8세 무슨 종교? 성공회. 자기 딸이 마리가 있었는데 걔는 카톨릭이었는데 아작났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올라와서 다시 뒤집어 엎어서 얘가 어떻든 성공회를 다시 복원을 시켰잖아. 성공회를 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전체도 그 영국도 전부 다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있는 이런 각 그 사이사이에 있는 추기경들이 자기 땅들이 많을 거 아니야. 되게 그때는 중세적이니까 돈이 되게 많았어. 그걸 다 뺏들라 그러면 종교를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자식이 없었죠. 누가 왕이 올라와요? 저쪽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콜레톤 오브 마리에 엘리자베스가 죽였던 자기 사촌 언니 있지. 걔의 자식이 누구다? 제임스 5세잖아. 그래서 영국에 오면서 제임스 1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 다음 찰스 2세, 제임스 2세, 요렇게 갔을 때 자식이 없어, 제임스도. 그러니까 찰스 2세의 딸이 메리가 어디로 시집 가느냐면 윌리엄 쪽으로, 네덜란드 쪽으로 시집을 갔어. 근데 처음에는 이 제임스도 스코틀랜드니까 자기 엄마는 저쪽 프랑스와 쪽에 가서 프랑스와 밑에 있는 거기에 프랑스와 3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일찍 죽어버리니까 얘가 다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 캐도릭이야, 캐도릭. 기스가거든, 프랑스에. 캐도릭에서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임스 1세는 캐도릭. 다음에 왔을 때의 찰스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목 날아가 버렸잖아요. 크로멜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 호국경에 대해서 크로멜이 성공회를 다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왕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독재를 했겠지. 그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이 다시 찰스 2세가 프랑스 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할 때는 이 사람도 카톨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제임스 2세가 딱 와가지고는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또 카톨릭으로 갈까 싶어서 굉장히 영국은 겁을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시집갔던 메리하고 윌리엄이 둘이가 공동 왕으로 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거 보고 명예혁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신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서, 이 동네에 가서 신 얘기하고 캐톨릭 쪽의 어떤 그런 거를 아니면은 개신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다 대부분 사람들이 웃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났고 낭만주의 바이런 그리고 워즈워드 같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아하고 이렇게 막 강압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이느냐? 루브르 박물관을 보라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자꾸 너무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가는 오늘 타이틀을 요렇게 붙여봤고, 자, 이 사람 두 개는 내가 왜 가져왔냐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포인트의 중심 인물 볼테르. 우동이라고 이제 신고전주의 조각가가 있는데 볼테르를 이런 식으로 조각을 했어요. 볼테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그 계몽주의자인데 볼테르는 저쪽 스위스 쪽, 아무튼 이쪽에서 상당히 처음에 굉장히 이 아방가드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왕정이 봤을 때 루이 15세기 보면 저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이쪽에서 못 살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영국 가기도 하고 스위스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장자크 루소하고 이제 같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쪽에 영국에 있던 휴미라는 경험주의자, 철학자. 영국은 주로 과학이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뉴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차 만들었다는 사람하고 보일이라 그래가지고 현미경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렌즈 같은 거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에 있어. 네. 그럼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스피노자란 말이에요. 스피노자는 렌즈를 깎아서 만드는, 렌즈를 만들어낸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경험적으로 뭔가를 선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데카르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인간으로서 엄마 아버지가 다 해놨던 그런 것들이 DNA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한 3살, 4살 되면은
저런 이치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초월적으로 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론자들은 아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논리 때문에. 그래서 그게 탁 나눠지는 게 관념론과 경험론이 나눠지는데 경험론이 영국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유물론자적이고 무신론자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영국식 자연주의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프랑스식 낭만주의의 전 단계, 그러니까 프리 로맨티시즘이라 그래서 전 낭만주의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자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국은 신의 대치를 뭘로 봤다? 자연 숭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자연주의가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퐁텐블루 스쿨이라고 코로, 그죠? 더비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밀레 이런 사람들은 얘들보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프랑스는 약간 뒤에야. 그럼 얘들은 진짜 낭만주의가 확 나올 때는 뭐로 나오냐면 사람의 익스프레션, 표현으로 나와. 그러니까 워즈워드는 콘스터블 그림으로 보면 되고 바이런은 터너 그림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너 그림은 프랑스에서는 제리코하고 들라크로아가 그렇게 가겠죠. 근데 컨스터블 그림이 이쪽에서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금방 안 퍼져나가. 얘는 어디로 가느냐면 한참 있다가 코로하고 도비니 그리고 밀레 같은 사람이 퐁텐블루에서 자연주의하고 사실주의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임프레셔니즘. 그죠? 뭐로 간다? 인상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너에서 누가 가서 모네가 터너 그림을 보고 인상파를 봤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책 같은데.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이 케네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 교수고 내셔널 갤러리 초대 관장인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거는 워싱턴 미국 대통령. 미국 독립전쟁이 언제 생긴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보다 빨리 아니면 뒤에? 한참 뒤에? 빨리? 몇 년 그러면? 그렇지. 1770 정도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라. 그러면 워싱턴하고 볼테라하고 같은 연배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거보다 워싱턴이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국무장관 했다가 됐던 우리 제퍼슨이라는 사람 안단 말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그 사람이 독립, 그죠? 조문했고, 버지니아 대학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은 안 돼서 3대인가 2대 대통령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그 독립전쟁에서 차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깊숙하게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와 미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볼게요. 이제부터 쭉 나가. 이제 볼테르.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이 이 카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주하고 시간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쓴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요거는 감각에 요즘은 제가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각에 굉장히 꽂혀서 진중권 교수가 별로 제가 그닥 책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각의 역사는 되게 잘 썼어요. 감각에 관련돼 있는 것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쓴 책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책이 한 400~500페이지 돼요. 이거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요게 비엔나, 아마 요 놈이 언제 한다더라? 국립중앙박물관에 11월 30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대부분 그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마의 아버지인 이야기했죠. 그 등등등등 그 저기 바람 피웠던 거 칼모라고 등등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요새 우리나라 그 키아프 끝났죠. 갤러리 K 대표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사기에 관련돼 있나 봐요. 뭐냐면 쪼개서 투자를 해서 그림을 사서 냅두면 그 그림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그건데, 제가 늘 그랬죠. 그림은 봐야 내 거지. 안 보고 그냥 돈으로 투자하는 건 투기입니다. 그 투기는 뭐죠? 주식보다 훨씬 더 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은 무슨 회사 같은 게, 그 종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실적 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 이거는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그림이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런 거에 돈을 맡긴다?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림은 직접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안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일수록 위험하죠. 수익이 8% 나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막 나오면 아마 이 양반도 이 사람한테 내가 빌려줬는지 자기 이름 빌려줬는지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름 빌려주면서 유명한 이러면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도 이런 사람 그림을 5천만 원에서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제약회사 회장님인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연휴에 등등등등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호가 있습니다. 등등. 원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왜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200호가 집에 걸어 놓을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돈이 뭐 되게 싸대요. 그래서 재산 가치가 있는데 재산 가치 있으면은 그 재산 뭐 없어도 이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사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단색화나 이런 거는 반드시 폭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한테서 약간의 이렇게 미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건 조금 견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종교가 되어야지만 얘기가 다 되는 겁니다. 중세 아까 얘기했고 르네상스의 종교는 어떻다? 다빈치가 종교화를 그렸다 안 그렸다? 그렸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바로크적으로 그렇게 그렸다? 안 그렸다.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식의 종교는 휴먼 베이스이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늘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스토아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무작정적인 게 아니라 설명을 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한 거예요. 플라톤적으로 이데아로 설명을 해서 그냥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 천상에 냅두고 이데아를 가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스토아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르네상스에서의 그림은 바로크에서 나오는 종교하고는 보면 조금 달라요. 저쪽 종교 바로크는 굉장히 휘몰아치는 주름과 같고 곡선이 있고 다이나믹한 운동이 있는데 르네상스는 안 그랬죠. 라파엘로 그림, 성모자 등등 보면은 딱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파라 안젤리코에서 수태고지 같은 거 보면 딱 그냥 정지되어 있는, 그죠? 스톱 화면이잖아.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북폴랑드르는 어떻다? 그르네벨트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북유럽이잖아요. 그르네발트, 독일. 근데 오히려 독일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탈리아에서 가깝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알프스로 올라가니까. 그럼 걔들은 오히려 바로크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독일은.
프랑스는 바로크가 없어요. 프랑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루브르 궁을 보면 고전주의, 그래 고전주의라 그래 걔들은.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크의 오리진은 로마인데 독일은 변형된 바로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약간 바로크적인 건축들이 꽤 많아요, 거기도. 근데 루브르 박물관 같은 그런 딱딱하게 고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도 안 따라해. 왜냐하면은 그거는 절차상에서 콜베트라는 재무상이 예술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때의 베르니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베르니니가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루이 13세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베르니니가 가지고 있는 그 곡선적인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따뜻함은 싫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래서 프랑스의 궁은 비인간적이에요. 인간의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할 말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가서 느껴보시라. 그리고 프랑스의 정원을 보면 다르잖아. 그쵸? 프랑스 정원하고 영국식 정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영국식 정원은 벌써 이미 바이런적인 어떤 낭만적인 냄새가 나고 이건 굉장히 인위적이잖아. 그쵸? 그르네발트는 왜 그러냐 하면 독일식에서 나타나는 것은 벌써 이미 이쪽은 동로마에서 나오는 고대 그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거기에 종교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저쪽 더치도 그렇고 저쪽 위쪽에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데는 오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 그림은 좀 달라.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약간 바로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잖아. 근데 바로크적인 것은 오히려 까라바쪼 같은 그림을 보면 실제 사람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이나 뭐 아니면 성모님이나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아는 사람이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꾸룹에 보면 아는 사람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이런 사실주의는 보면 꾸룹하고 달라. 모르는 사람을 거기 올려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반데르베이든, 더치, 네덜란드, 플랑드르. 여기도 보면 이거 전부 다 동네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인물들이죠. 자, 프란젤리코. 이거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다르죠? 이것도 보면 이건 약간 만화스럽잖아. 이거 보고 인터널 고딕 양식이라 그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잔틴의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좀 달라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게 되면 베르니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바로크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종교를 프로파간다,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No. 그렇게 안 봐요, 요즘은. 뭐 어떻게 보느냐면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묶음으로 가서 바로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베르니니의 이 풍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자, 이거 루브르 박물관. 이쪽 동쪽 파사드가 굉장히 딱딱해요. 요거는 루브르 궁, 이 베리경이라고, 그때 이게 1400년대 그림이에요. 랭브르 형제라고 1400년대에 아까 장푸케하고 나오는 거 있지. 이거 전부 다 루브르 뮤지엄에 다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루브르 뮤지엄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루브르 루브르 뮤지엄을 궁을 새로 이제 재건을 할 때 새로 만들었죠. 아까 동쪽 파사드하고 쭉 만들었다 그랬죠. 이렇게 요 부분 따로따로 다 만들었겠죠. 처음에 이렇게 생겼고 지금 현재 모양 요거는 주로
코르네이유하고 라신 푸생이라고 알죠? 푸생. 예. 푸생이 그 당시에 와 있었어. 샤를로 브랭이 자기 제자야. 그때 불렀어, 베르니니를. 왜냐하면 푸생은 거의 2년만 파리에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탈리아에 있었단 말이야. 와서 베르니니가 여사무사에서 이런 설계도를 딱 바치니까 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생이 보기에는 자기도 굉장히 좀 딱딱한 고전주의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안 되니까 파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도 예술적으로 성화를 시킨 게 아니라 왜냐면 프랑스에는 그 당시에는 예술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베르니는 배척을 하면서 민중적으로 따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 저쪽 루이 13세한테는 있었다라고 보고 베르니하고 똑같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보로미니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크 이탈리안 건축가예요. 얘는 더 곡선적이에요. 막 휘몰아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걸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만큼 바로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동성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가서는 반드시 그 바로크의 역동적인 그런 그 휘몰아치는 그걸 제일 좋아했던 그 철학가가 들레즈예요. 그 들레즈의 건축을 보면 다 저렇게 휘몰아쳐요. 우리 동대문 자하가 했던 거 있죠. 동대문 DDP. 그런 것들이 들레즈 건축의 철학의 미학을 둔 건축이에요. 자, 프랑스 고전주의는 굉장히 비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이면서 장인의 예술품이 아니에요. 그냥 관리가 있는 콜베르 같은 사람이 관리자가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뚝딱 해서 그냥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럼 예술성은 일말이 없어요, 일말이. 기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되게 확신을 해요. 아, 그게 최고의 작품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60년대에 자기네들이 최고의 그걸 달렸으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겼으니까. 굉장히 장대하잖아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관이고, 이거는 저쪽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비례, 균형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수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수학자도 별로 없었어요. 콜베르라는 어떤 그런 행정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쪽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굉장히 달라요.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학자, 그리고 건축가 알베르트, 그 사람도 건축가, 조각가 다 된단 말이에요. 브루넬로스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돼야 되는데 프랑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했느냐? 그냥 예술가는 빠져버리고 그냥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물을 베르사유와 루브르를 지은 거예요. 쭉 나가볼게요, 이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죠? 바흐. 바흐는 어느 연령으로 볼까요? 헷갈려요. 자, 그럼 빨리 가고 지나갈게요. 와토가 나와요, 와토. 와토는 로코코. 그러니까 딱 보면 1680에서 1690, 거의 지금 이제, 그때 나이는 외우기 쉽게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루이 14세는 루이 15세까지 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언제 죽느냐면 1715년도에 죽어. 그러니까 15세가 생기기, 15세하고 이름 비슷하게 1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1650년에 태어나서 60년 동안 하는데 1715년 동안 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은 전부 다 루이 14세 태평 왕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와토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루이 14세 때 태어나. 그 태어나고 나면 그 사람 죽고 나면 루이 15세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되면 로코코가 나온단 말이에요. 루이 15세. 그래서 와토는 그렇게 되고 거기 비슷한 애가 바흐, 핸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흐하고 핸델은 저쪽에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이쪽 사람이잖아, 독일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로코코, 그러니까 로코코라는 것 자체는 프랑스에서 로코코는 워낙 이 태평, 이 절대 왕정이 너무 세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로코코가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누가? 루이 15세는 루이 14세하고 아무 관계 너무너무 떨어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별로 말도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뽕빠들하고 그냥 재밌게 사는 이런 것들의 사소한 것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 귀족은 아까 전에 나갔던 살롱 했고, 로코코는 여기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나오는 게 나름대로 이게 사람이 이게 인간적이지 않는 게 인간적으로 나오는데, 루이 15세는 그게 또 파워가 있어가지고 다시 왕궁을 하나 지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조그만한 왕궁을 하나 지었는데, 베르사유 같은 거 이런 거 잽도 안 되게 못 지어요, 그 사람은. 스케일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코코는 주로 조개 껍데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다 보면 실용성은 빵점이에요. 그 뭔 접시 같은 거 만들어도 무겁고 손잡이도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우아한 요런 게 로코코예요. 그럼 그것을 프랑스 거는 안 받아도 이 왕정끼리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로카유라 그래가지고 걔들도 약간 요런 장식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얘들이 아르누보로 간단 말이에요. 로코코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보면 이 로코코도 약간의 낭만주의였던 그런 냄새가 나겠죠. 그렇지만 귀족이기 때문에 그 낭만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여하튼. 그래서 바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에 있어가지고 이런 왕정 음악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주로 뭐 했나 하면 발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그런 그 로코코에서 일어나는 뻗디들이 모이는 그런 소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나테 같은 조그만한 이런 그 조그만한 한 3명이 모여가 한다든지 4명이 모여가는 소악장의 어떤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로코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태 순환곡 같은 거 이런 거 막 굵직한 거 때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유일하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일은 마틴 루터는 시각 예술을 완전히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루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작곡가기 때문에 오르간과 이 성가대 이런 노래는 이거는 무조건 하늘하고 같이 닿을 수 있는 천상의 영혼을 울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칼뱅 그러니까 스위스 이쪽에 있는 애들은 둘 다 금지를 해버렸어. 그렇지만 이것은 스위스하고 다르게 독일은 이탈리아에 있는 몬테베르디가 오페라를 만들면서 일로 수시되니까 바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흐의 어떤 물줄기가 없었으면 어쩌면 독일에서 종교 예술을 확실히 안 했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종교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는 종교가 세다 없다? 없어. 영국은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둘이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아직까지 여기는 독일은 절대 왕정이 별로 없어. 왕이 센 놈이 없어.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 공국들이다. 신성 로마 제국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바흐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더 가능한 게 이 사람들은 캐톨릭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바흐는 그렇게 되는데 핸델은 돈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이제 핸델, 바흐 요 세 사람은 로코코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 예술을 했지만 핸델은 영국에 넘어가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귀족들한테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로코코 스타일로 갔고 바흐는 곡이 다르단 말이에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종교 예술로서 그대로 남아있죠. 클래시즘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 자, 이게 독일에 가면 요런 공국 조그만한 어떤 그런 공국의 궁전들이에요. 소궁전들. 굉장히 로코코스럽죠. 요런 것들은 게 티에폴로. 이게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궁전에 있는 건데 이건 바흐의 지인이래요. 이게 노이만이. 이건 티에폴로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티에폴로는 이탈리아의 마지막 로코코 같이 넘어가는데 고야의 처음에 우리 약간 로코코풍 그림 알죠?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던 아주 유명한 화가. 또 핸델은 되게 잘생겼어요. 자, 이건 바토, 아까 로코코 이야기했죠. 독일에서는 궁정끼리는 로코코를 땡겨낸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약간 장식성이 돼 있어. 자, 모차르트는 로코코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에서 눈을 보면 이거는 공포하고 열정이 남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흐나 핸델은 약간 고전주의, 로코코, 바로크로 보는데 모차르트도 약간 저쪽으로 고전으로 아직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낭만에 살짝 기대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이 눈을 보면 낭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성의 미소, 이성의 미소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계몽.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천천히 쭉 넘어가게. 알아서 보세요. 자, 영국의 궁전이에요. 요거하고 두 개 한번 비교해봐요. 요거 루브르, 영국. 그는 그랜 렌이라는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그렸. 루브르. 요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었던 건축물이에요. 상당히 다르죠, 그죠? 그게 영국식 정원.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자연에 대한 상당한 깊은 통찰력이 발휘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베르사유의 정원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안 나죠, 그죠? 자, 요거는 존 루크 들어봤나요? 누구? 어느 나라? 영국 경험주의.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데카르트. 이건 들어봤다, 그쵸? 스피노자. 이건 들어봤고. 라이프니츠. 오케이. 다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요거는 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요걸 딱 가려면 요 사람은 올라가서 관념론, 영혼 이성주의. 요거는 감성론, 경험론. 요 세 명은 같이 붙어가 다니는 사람. 자, 이제 그때에 벌써 이미 이제 과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요거 마젤란 1450년이라 그러면 다빈치 때 벌써 이미 마젤란이 있었어요. 다빈치 때 만들었던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크에 와도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말로만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 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 다빈치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꾸 돌면서 이제 갈릴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100년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럴 때 보면 마젤란, 갈릴레이가 이건 거의 100년 후가 된단 말이에요. 1500년대. 요 사람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이거는 얀톤, 이거는 더치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미경 벌써 이미 만들었고 1600년대에 요 사람도 현미경을 완성시킨 사람. 그리고 제임스 와트. 이건 애덤 스미스. 국부론. 이 사람이 이제 맥시즘. 요런 사람들이 둘 다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가 되게 똑똑해요. 자, 이건 명예혁명 아까 얘기했던 거고, 제임스 2세, 요거는 찰스 2세의 딸, 요거는 윌리엄 3세. 자, 프랑스 대혁명 1789년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자,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 명예혁명하고는, 명예혁명은 보세요. 내 스스로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상계급층이 일어나서 저놈을 죽여야지라고 해가지고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싸우지 말고, 왜냐면 제임스 2세가 자식이 없으니까 찰스 2세의 딸내미가 저쪽에 있는 그 네덜란드의 윌리엄하고 결혼해 있으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네덜란드도 지배하고 윌리엄은 이쪽에는 메리하고 윌리엄이 지배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그러면 없으니까. 그런 게 명예혁명, 무열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은 왕하고 귀족이 있는데 걔들이 싫어, 그냥.
그리고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저 밑에 있는 아주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죽여야지, 일어나자, 못 일어나요. 아직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하면 중상계급들이에요. 부르주아가. 내가 잘하게 되면 이놈도 이용해먹고 위에 놈 같이 내가 귀족처럼 할 수 있고, 요걸 본 거예요. 그 중산계급의 가치 판단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가치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그때는 많이 이 사람들이 많이 십시일반 모이면 여사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벌써 이미 얘들이 이게 된 거는 네덜란드는 벌써 돼 있다니까. 그런 게. 그리고 걔들은 왕이 없어도 물론 허울뿐인 왕이지만 민병대나 우리 저기 렘브란트의 그 민병대 봤잖아요. 사진 이렇게 야경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동인도 회사 사장들이고 그쪽에 있는 애들이 다 돈 내가지고 무기 사고 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근데 여기는 자발적이 아니야. 이거 하기 싫은데 끌려 나오고. 그렇지만 왕이나 이런 걸 뒤집어 엎자라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빵 주고 준다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뒤집어 이거 바스티유 이걸 뒤집어 가서 막 깨부쉈단 말이야.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 안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가치 판단이 그랬던 것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 정치라는 자체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프랑스가 굉장히 비논리적이잖아. 정말로 비논리적이에요,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있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이 시발점이 됐겠지. 왜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이런 식으로 계몽을 계속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 글 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항상 한 놈은 그 사이에 있는 중산계급층, 그게 부르주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걔들이 보기에는 필요할 때는 여기 써먹고 나중에는 버리고 지 이로운 것만 쓰겠죠. 근데 그건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 나라가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 자, 그래 했어. 그럼 그때 있던 아까 바이런, 무슨 워즈워드, 그럼 이쪽에도 보면은 저것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나가 빅토르 위고, 그리고 발자크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도 낭만주의 쪽에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이게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설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맞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사무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열매는 누가 지었냐면은 진 놈이 없어. 딱 기억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로베르 피에르 나중에 목 잘린 사람 하나고 마라라는 사람 다비드가 그렸던 거. 그거 빼놔놓고는 그러고 다비드의 마라를 죽였던 그 여자 누가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죠? 끊고 나니까 다비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런 정도잖아.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테니스 코트에서 무슨 세박하고 이런 그림들 많잖아. 다비드가 그렸던 거.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다 죽었어요. 언제? 1789년도에 이게 바스티유 이게 하고 난 뒤에 3, 4년 있다가 1790이 저것들끼리 뒤지고 볶아 이 난리 났잖아. 이게 지롱드 판지 무슨 판지 매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 끝났어. 그때 다비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얍삽한 사람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얍삽하라고 보면 아닐 것 같아. 물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파란 거 떠 있나요? 그 다비드는 신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종교가 어떻든 워낙 이게 돈을 많이 해먹었어요. 타락했어요. 1725년도에 그 무렵에. 그럼 이때에 일어난 게 아까 얘기했던 살롱이 일어나면서 계몽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계몽파가 일어나면서 저쪽에 영국에서는 둘 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종교보다는 자연 숭배 쪽으로 가면서 계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계몽하고 자연 쪽으로 갈 때 이 윤리관이라는 게 종교가 없으면 윤리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네 발로 기면서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볼테르한테 얘기한다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살자.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다비드는 호라스 형제. 칼리레가 4명 땅인데 국가가 내보다는 더, 이건 약간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예, 고대 그리스의 공화정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관을 잡는 거예요. 그러던 터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놈이 등장하느냐면 나폴레옹이 등장하네. 홀라당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냥 아작을 내준다. 가서 막 저쪽 가지고 뭐 누가 그래 가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게 이집트까지 굳이 막 갔어요. 이집트 가고 이탈리아도 가가지고 지 동생도 심어놓고 거기다가 막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저 위쪽에까지 막 러시아까지 러시아를 마지막에 갔다가 이제 개박살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프랑스 국민들은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고 죄송해요. 이거는 약간 제가 이제 과장되게 히틀러가 저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단지 히틀러는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버린 거고 히틀러가 만약에 홀로코스트를 유대인을 안 죽였으면 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안 죽였으면 내가 보기엔 나폴레옹하고 똑같아. 그렇잖아. 근데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뭐라 그런다? 영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일단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그런 역사로서 왔는데 프랑스는 자 우리가 보세요. 저렇게 세계를 대표한 사람 누가? 한니발, 알렉산드르 대왕, 그리고 옛날에 또 훈족하고 막 게르만족 했던 그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말로가 안 좋아요. 왜냐? 너무 뛰다 보면 너무 많이 뛰어보면 지치가 지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그게 아닌 요런 게 프랑스란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한번 가가지고 뒤집어 엎었는데 나폴레옹이 아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나폴레옹이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똑같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얘는 저쪽에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개박살 내고 막 하면서 그쪽에 라인강에 있는 나라들을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였거든. 그리고 독일에 이제 프로이센 공화국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막 개박살을 내버리니까 거기가 저것들끼리 막 해가지고 나라들이 새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네. 그걸 만들었던 공을 나폴레옹이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쪽 나라의 독립을 빨리 만들어주게 했던 게 나폴레옹.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것들은 프랑스 대혁명이 막 그냥 저것들 찌지고 뽑고 막 했죠. 그러고 있는 누구? 그 낭만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는 자율성에 있던 그 계몽주의자들이 전부 다 굴복하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나폴레옹한테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던 터에 다음에 뭐가 이런 1820년까지는 괜찮은데 1830년도에 들라크로가 이렇게 뭐 7월 민중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왕들이 나오는 왕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있다가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나오네? 뭐 이름도 똑같아. 이 양반이 그냥 있다가 누구하고 싸우느냐면 보불 전쟁에 있는 비렐름하고 비스마르크하고 붙다 개박살 난단 말이야. 개박살 나니까 그 돈을 전부 다 졌잖아.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저것들이 합의를 하면서 너 돈 내, 배상금 다 줘가지고 그때 그 돈으로 독일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을 만들어준 게 프랑스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만들어져서 흔들어 놨고,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독일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됐고, 결론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비질비질 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보불전쟁에서 개박살나고 났는데 두드려 맞고 독일은 다시 소통일, 대통일 해가지고 대통일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프로이센하고 뮤니키 그쪽에 있는 거하고 둘이 다 뭉쳐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자기네들 나라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독일은 완전 강국이 돼버린 게 혁혁한 공을 만드는 게 저는 프랑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프랑스는 아직 잘 살아. 뭘로 먹고 사느냐 하면 루브르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루브르를 또 나폴레옹이 가지고 왔네? 왜냐면 전부 다 훔쳐와가지고. 근데 알제리 제국을 자기네 식민지 만들 때 알제리를 엄청나게 괴롭혀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걔들 독립시킬 때에 독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악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잘 살아. 그리고 지금도 선진국 OECD라 그러면서.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유일하게 독일은 그런 거는 식민지는 안 했는데 히틀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국이 다 잘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은 오리지널하게 자기네들이 독립을 한 거예요. 영국하고 이런 프랑스로부터.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잖아. 그러니까 쟤들은 되게 깔끔해. 뭐 무리스러운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뭐 남을 죽이든 살리든지 간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일본에 대한 강점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 우리를 그리 했기 때문에. 근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해. 끝내 극복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극복이 안 돼, 이게. 늘 보면 이중잣대로 들이댄단 말이에요. 처음에 착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면 일본 가가지고 다 있어. 처음에는 무슨 차 타지 마라. 이거 조금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걔들이 그대로 그냥 일본 가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벌써 정신 상태가 벌써 이미 간 거예요. 그거는. 걔들이 저쪽 영국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두 번째, 그쪽 나라의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거 보면 전쟁에 의해서 부서졌을 망정이지 그때 프랑스 대혁명 때 완전히 개박살 냈던 어떤 그런 미술품이나 이런 게 없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와가지고는 없애는 것은 우리 현대 사람으로서는 걔들 아무것도 안 없애. 그대로 둬. 근데 우리는 어때? 다 부숴버린다. 경복궁 주위에 뭐 남아나는 게 없어. 무조건 다 부숴버려. 그거 기와집부터 시해가 막 싸그리 다 없애버려. 그래 놓고 난데 거기에 뭐 새로 막 지어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뭐 제일 핫 플레이스가 오늘 나왔던 데 보니까 성수동이래, 성수동. 그 사람들이 거기가 좋아서, 아니, 저거 나라에 없으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봐. 그런 거 어디 있어? 뉴욕도 이렇지는 않잖아. 근데 독특하거든, 보니까. 되게 시골스럽기 같은데 굉장히 도시적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잠깐 보고 가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글쎄, 관광 수입이 그래 많을까요? 아니잖아. 제발 좀 이렇게 보존해서 자, 이제 그래 했고, 그죠? 이제 대충 이제 감 왔죠?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게 디드로. 이게 화가만 설명할게요. 팡탱라투르라고 있어요. 깡땡라투르하고 팡탱라투르가 달라요. 팡탱라투르는 꽃잘 그린 사람. 그 사람 1830년. 누구 친구? 마네 친구, 드가 친구. 게르부와 카페 친구. 요거는 팡탱라가 깡땡라투르는 1700년대에 샤르댕, 글레즈. 이 사람은 왕정화가의 뭐 그루, 뭐 장그루 이런 애들하고 비슷한 애들, 로코코 화가예요. 파스텔 잘 그리는. 이 사람이 디드로를 그리죠. 디드로 열받았어. 디드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죠? 볼테라고. 대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이 개혁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을 막 쓴 사람이거든. 근데 이렇게 바보처럼 그랬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그랬는데 오히려 얘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가 별로 없었잖아. 캉탱라투르가 더 유명하잖아, 화가로서. 궁정화가인데. 저거 약간 얘기. 볼테르, 몽테스키에, 달랑베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두면 좋고. 존 루크, 장자크 루소.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거는 다 치아뿌리. 이건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몸의 현상화. 우리 그거 뭐죠? 여보, 뭐예요? 현상학 한 사람이 누구예요? 뽕띠 스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뽕띠하고 이 사람하고 나이 차이는 200년 차이. 벌써 이미 자연에서 내 몸을 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것만 생각을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 자, 이거 더비. 영국은 이게 되게 강하잖아, 과학이. 산업혁명.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장난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많이 그렸어요. 요거는 아주 유명한 그림. 요 둘이가 뭐, 어때, 게인즈버리에 그때 뭐 소총 들고 있는데 저거 땅 뒤에 있는 연애가 결혼한 애들.
몰라도 되고. 이게 레이번. 이 사람도 계몽주의자, 앤드 그리고 산업혁명. 이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 오케이? 조지 더비. 요거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 이제 이런 거. 막 그냥 막 묻혀가지고 막 사면 안 되겠죠? 오케이. 파리의 사롱은 이렇고. 자, 프랑스하고 미국 차이 이야기했죠? 여기에 요번에 떴더라고요. 얘 나이 얼마 안 돼. 조지 그로이라는 애인데, 그림이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요. 요거는 약간 조지 콘도 냄새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나 슈츠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항구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보니까. 그쵸? 요건 약간 뒤마스럽기도 하고, 자기 눈에 저렇게 왜 그러냐면, 내 눈에 저래 보이는 거예요. 쟤들은. 사람이 저래 보여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걸 이야기했구나. 베르그송이라고 알죠? 베르그송이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시간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저서예요, 시간과 기억은. 물질과 기억하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오브제, 물질, 이런 거 물질, 만지는 거. 이거 물질이에요. 이미지. 여기를 representation, 재현. 자, 재현은 뭔가를 재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저걸 보고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딱 그릴 수는 없죠. 그럼 보통 이게 그려가지고 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렸던 시간에서 4시간 흘러가면은 이거는 내 상이 아니잖아. 그럼 또 다시 고쳐요. 요거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려요? 아니죠. 내 머릿속에 메모리에 들어갔다 오는 거죠. 그거 보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믿죠. 뭐 대부분 그림이 다 그렇잖아. 그걸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건 카피가 되는 거고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죠. 근데 이건 약간 환상이라는 거죠. 뭐가? 뽀샵이 이제 베르그송 얘기예요. 안 그래 뿌리면 그림이 안 나와. 자, 나중에 내 결론을 내줄게요. 베르그송이 봤을 때는 이것도 환상이에요.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는 것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현재 실제라 그래요. 실체는 또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오케이. 아무튼 허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리프레젠테이션. 자, 오브제. 요거.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내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꽂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라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지. 그 내가 한국에만 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별로 헷갈릴 거 없어. 그냥 시계 보면 몇 시에 왔니?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해보면 시계가 없을 때,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계 생긴 게 200년밖에 안 됐어. 이런 시계. 그거 뭐 전부 다 해시계.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그건 뭐예요? 마네의 무슨 거기 연기 막 나고 하는 기차역이 뭐예요? 생나자르가 한 1800 몇 년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이 브레게라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계가 없었어. 아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계를 찾다 그러니까 뭐 그때도 시계 있었겠지. 그럼 그 전에 몇 시 차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었어. 그거는 나도 안 읽어봤어. 뭐 지금 오는 차는 몇 시 차입니다라고 이야기 방송을 안 할 것 같아. 요때 되면 한 대 이랬지 촘촘하게 10분 간격으로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계가 아예 없던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디드로라든지 아니면 뽕빠더러 부인이 있었을 때 시계가 없는 시절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시간의 흐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되게 시간이 안 가. 너무 빨리 가. 또 보니까 아까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해가 져버렸네.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시계 그거밖에 없잖아요. 시각이라는 거. 시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높은 데하고 이 낮은 데하고 시간이 따로 흘러가요. 이제 그런 걸 아까 연구했던 놈이 카를로라는 애예요. 그게 양자역학하고 이제 중력하고 같이 되어서 상대성 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잡하니까 그건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봤을 때는 우리의 영겁에서 예를 들어 우주의 저 천체에 있는 뭐 행성에서 한 5억만 년 떨어진 동네에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같은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럼 걔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같이 중계방송 볼 때는 시간이 같이 흘러가겠지. 근데 그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얘가 신호를 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어떤 기구가 있어서 쐈어. 그럼 얘가 오는 데까지 빛의 속도로 와도 5년 걸려. 그럼 얘 현재하고 내하고 다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계를 보는 거를 영겁으로 봤을 때는 시계가 뭐다? 현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냥 확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야. 불교에서 보는 용어로 보면. 영겁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영혼 회귀 사상은 그 쿤테가 이야기하는 존재의 가벼움 다 그런 거예요. 무의미한 거 이게. 잠깐 흘러갔다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체 이것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100년 가면 이거 다 부사지잖아. 네가 바라보는 실제로 그림,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어. 그럼 이 그림이 이거는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없는데 뭔 소리야 말이야. 물론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넓게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현대 우리 막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얘는 나이도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계속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림이. 이런 거. 요거는 레다죠, 그죠? 네, 백조. 네, 이런 거.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거가 프리드리히 같잖아. 얘는 프리드리히가 아니라 카스파퍼 볼프라는 애예요. 봤어요? 독일 가서?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프리드리히보다 앞서 있는 애. 잘 모른대.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안 돼. 볼프가. 낭만주의. 그래서 볼프나 저런 작품도 많은데 왜 프리드리히만 왜냐면 안 알려졌으니까. 나도 이번 처음 봤어. 등장한, 호성처럼 등장한 좀 그런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저런 볼프 같은 아니면 그 비슷한 유형의 다른 그림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뭐 그것도. 저는 이 그림을 볼프를 찾아봤어. 없어. 검색에 안 걸려. 그리고 SNS에 없어서 책에 있는 사진만 찍어왔어요. 그래서 볼프 그림은 지경아 씨한테 물어보세요. 지경아 씨가 혹시 찍은 거 있으면 올리시고. 자, 요거는 프리드리히하고 조금 다른 양상.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요거는 터너. 요거는 컨스터블. 요거는 워즈워드식의 상당히 소프트하면서 아주 자연을 굉장히 이렇게 멜랑콜리하게 가져가면서 행복한 그런 현상으로 자연을 표시한 사람이 워즈워드, 앤드 그리고 괴테도 그렇게 했어요. 괴테도 굉장히 자연주의자예요. 색채주의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같은 구름과 같은 이 햇빛을 보더라도 터너는 이런 식으로 그래요. 터너의 자연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격동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터너나 델라크루아는 죽어있는 호랑이보다는 포효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울부짖는 호랑이가 되고 싶어 해요. 살아있는 그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런이. 자, 터너 그림 볼게요. 초기 그림, 말기 그림 다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카데믹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말기로 가게 되면 늘 화가들의 대가들의 말기는 모네처럼 앱스트랙션으로 가요. 추상으로 가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1840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기선, 막 휘몰아치는 폭풍, 대부분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그리니까 이 사람이 70년생이니까 한 60에서 70 그 사이에 역동스러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80대면서는 이제 서서히 페이드아웃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요거는 컨스터블의 구름이에요.
구름 스타디라는 그림인데, 구름은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공간감 잡기도 힘들고, 시간, 공간이 같이 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구름을 오브제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베르그송이 이미지라 그래요. 오케이? 이미지라는 것 자체는 그런 것들을 다 함유해서 그린단 말이죠. 시공간을 다 초월한. 그러니까 세잔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그런 거예요. 세잔의 사과하고 빅토르사는 왜 그렇게 그리려냐면 시간 공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큐브 쪽으로 넣어서 영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박제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눈으로 같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보일 뿐이죠, 그냥.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 속도, 뭐, 야한테 토끼가 있니, 없니 하는 그거예요. 1844년에 그랬고요. 이 사람이 워즈워드고 바이런이에요. 생긴 것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인상학을 보면,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 워즈워드예요. 바이런이에요. 바이런 남자게 굉장히 이 사람이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보드리아르 약간 애가 얼빵해요, 그죠? 내 친구 중에 저런 애 하나 있어요. 빅토르 위고, 요거는 랭보, 폴 베러, 둘이 연인 사이. 눈 보세요. 나는 이 랭보가 정말 그래요. 네. 눈을 보세요. 그죠? 이 빅토르 위고보다는 얘는 막, 그쵸? 얘도 보세요. 보드레라. 맑죠? 폴베르도 되게 맑죠, 그죠? 네. 프랑스는 이런 약간 데카당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낭만에서 그 다음에 상징으로 넘어가 버린다. 낭만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 이런 것들도 다 그렇지만 이 거짓된 희망 같은 거를 준다 그래요. 델라크루아가. 네. 그리고 뭔가를 액티베이션, 뭔가를 이렇게 자극을 줘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는 늘 이 역동과 경외심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죠. 프리드리히에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웅적인 것도 나오죠. 그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제리코 그림이 나올런가 모르겠는데. 자, 이거예요. 자, 요건 아까 제 터너, 컨스터블, 프리드리히, 이 윌리엄 블레이크도 알죠. 이 스위스 화가인데. 아주 낭만이 세요. 이 사람은 거의 사람 위주잖아요. 이거는 거의 델라크루아 같은 냄새가 나죠. 근데 이거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다른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이게 네 어제 봤어요? 윌리엄 블레이크? 그 영국의 자연주의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요거는 프랑스에서는 왜 데카당트가 있냐면 사드라고 알죠. 사드 후작이라고. 우리 보통 세디즘이라고 얘기하잖아. 약간 변태스러운 사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게 업다운은 굉장히 세. 막 올라갔다가 확 그냥 밑에까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들레이즈라든지 메를르 뽕띠,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내는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빨간 게 많은 나라. 그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과 막 이 롤러코스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 감정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 제일 센 민족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인간적이라는 어떤 거, 건축물에서도 그래 보이듯이 섬세하다라는 말을 이 사람들한테는 붙여야 돼요. 섬세한 거는 뭐냐면 저는 프랑스 사람은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파리도 안 가봤지만 내 느낌은 이제 살짝 웃으면서 뒤통수 때리는 애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얘가 굉장히 밉지 않은 애 있잖아요. 나를 그냥
확 보냈는데, 이 새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는데 가면, 되게 귀여워, 얘가. 이런 애 같아. 약간 멜랑콜리 하면서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좀 그렇죠. 뭐, 여하튼. 이건 뭐예요? 페이스북에 왜 이게 올라와요? 자, 자연탐험가가 제임스 쿡이라고 있죠. 쿡 선장. 괴테도 그렇고요. 부갱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볼테르 그거예요. 제자예요. 아무튼 자연 탐험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프랑스에도. 그 자연을 이제 많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터너 그림이고요. 초반기 그림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걸 보이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난파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연의 역경, 자연의 험난함. 지금 바이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스터블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자, 제리코를 볼게요. 제리코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등등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무슨 뭐 시체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리코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37세로 죽었죠. 방고하고 비슷하고. 바이런보다는 조금 늦게 살았는데 셸리라는 사람하고 카츠라는 시인이 있어요. 키체예요. 그 사람보다는 조금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요거하고 요걸 보면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와토, 프로그나르, 부쉐, 다비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양의 사람들을 그렸나요? 아니잖아요.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 아니면 루벤스예요. 그쵸? 비슷하잖아요, 보면. 근데 얘들은, 죄송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이고. 그래서 들레즈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 존재라는 것 자체나 이런 어떤 형태적인 게 아니라 사건이라 그래요. 그 베르그송도 그래요. 시간이 그냥 입자나 파동 이런 것보다는 자기는 사건으로 봐요. 우리의 인간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사건이지 뭐 그냥 그거 하나만 동그랗게 있는 건 없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릴레이션십이잖아. 관계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철학이 다 그런 거예요. 관계 철학인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관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 사람에게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고 프레드리히는 그냥 가만히 뭘 한다? 관조하는 거잖아. 자연하고 내하고 컨프론테이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연 안으로 꼭 바로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얘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터너도 자연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 안에 유튜브로 보면서 안에 내용을 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요. 하나씩 이렇게 뒤통스럽게. 이거는 만해도 이렇게 하나 걸렸죠. 그죠?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청어 같은 거. 이게 누가 그렸냐면 아까 터너가 그린 거예요. 터너가 단축법하고 이제 이게 원근법 공부할 때, 터너는 별로 공부한 것도 별로 없어. 혼자. 컨스터블보다. 그 영화에 보면은 컨스터블을 되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터너가. 무시할 것도 없는데. 존 러스킨 경우나 이런 경우는 터너를 되게 높게 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터너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크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터너. 그리고 렘브란트. 그 사이 하나 있는 사람은 터너하고 비슷한, 터너는 또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면은 클로드 로랭.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이거를 같이 그려주는 조건으로 내가 들어갈게. 그렇죠? 자, 여기 클로드 로랭. 터너. 자, 요거 메두사. 미켈란젤로. 천재 창조. 아크로빌 필라테스에서 내한테 연락 왔다. 요거는 푸생.
뭐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거 나중에 볼게요. 요렇게 그려요. 뭐 1830 몇 년에 무슨 페론가 뭐 하는 사람인데 대홍수라는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단테 그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정신 사납게 그려요. 확실히 프랑스 사람들이 저런 게 강해요. 요거 들라크루아, 메두사, 카오스, 들라크루아,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 페르머크 하는 애고, 좀 더 들라크루아, 뭐 요런 것들, 미켈란젤로. 자, 프리드리히. 아까 울프는 내가 사진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못 가져와. 사진 찍어가지고. 아까 이제 책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 요거, 들라크루아, I'm sorry. 예. 요거는 허머. 확실히 배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대하는 태도 다르잖아요. 호머는 뭔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지만은 자연을 받아들이고 얘는 뭔가 막 휘몰아치는데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나라마다 달라. 이거는 푸생. 푸생은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고요한 프랑스의 고전주의자. 이게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뭐 이런 형제들이 시바스 리갈인가 그거 하고 요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지금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미연이라고 베르메르 위작. 자 보자. 요거 베르메르 거 기다 아니다. 요거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오케이. 요거 기다 아니다.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기다. 오케이. 알 필요 없어요. 요거는 베르메르가 이런 거 안 그렸어요. 걔가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니까 니 거네? 베르메르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 것도 이것도 막 팔았어. 그때 알려지기 전까지는 얘가 베르메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막 보니까 잘 그렸잖아. 자 요거는 아니다. 얘가 하는 얘기는 야 니가 그러면 내가 계속 내 거라고 베르메르라고 이야기할 때 평론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왜 한마디도 안 했냐. 맞잖아요. 그게 함의하는 바가 크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베르메르는 이 바로크에서 기하학 탁탁 질서 비례를 그대로 하는 것은 내가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벌써 옵스큐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카메라 렌즈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레혼스 아까 벤 훅이라고 있잖아요. 영국에도 그걸 이제 후크라는 사람이 완전히 완성을 시켰지만 그걸 통해서 그렸기 때문에 저렇게 질서 비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받은 사람이 몬드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취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림은 빛을 자연스러운 빛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는 빛인데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 방 안 가득히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렘브란트의 빛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 빛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빛이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고 렘브란트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도 있지만 안에 어떨 땐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잠깐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렘브란트도 바깥쪽에서 들어오고 안에 촛불로 나오는 거는 조지 드라큘라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까라바쪼도 보면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빛이죠. 근데 그 빛이 전부 다 보면 어떤 빛이냐 하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마네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빛은 전부 다 바로크에서 나오는 빛이잖아요. 베르메르, 까라바쪼, 조지 드라큘라. 그럼 그 전에 르네상스에서는 빛을 그렇게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간혹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틴토레토가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보여줬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지금 바로크적인 어떤 그런 촛불의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어떤 이제 까르바쪼가 제일 먼저 이제 테네브리즘이라 그래서 키아로스쿠라, 그래서 이제 까라바치스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라바쪼의 어떤 그런 걸 닮았는 사람을 까라바치스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촛불을 보았을 때 이 촛불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네예요. 마네의 그림에서 촛불이 아니라 조명은 바로 있는 무대에서 바로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쏜다고. 절대로 밑에서 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평면화로 만들었던데 이 조명을 사용을 했어요, 마네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마네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질문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이 좀 딱딱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